걱정이 많은 아이에 대한 질문입니다. 5학년 여자아이고 성향적으로 예민한 편입니다. 비질적으로 생각이 많고 그 생각이 걱정과 불안으로 연결되는 것 같습니다. 일어나지 않은 일에 대한 걱정이 앞서는 것 같이 보입니다. 예를 들면 동생과 둘이 있을 때 도둑이 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올 것 같다. 동생과 내가 납치되거나 우리가 커서 납치될까봐 걱정이다. 지진이 날까봐 걱정된다. 친구들과 다투게 될까봐 걱정된다.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데 아빠가 병에 걸리고 죽게 될까봐 걱정이다.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나 어느 정도의 걱정은 있고 평상시에는 어느 정도 활발하게 생활하지만 딸의 경우 걱정 불안이 너무 많아서 그 부분이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주는 것 같습니다. 저는 이러한 말을 듣고 딸에게 일어날 가능성보다 일어나지 않을 가능성이 훨씬 많다라고 이론적인 얘기만 해줬는데 이렇게 말하는 게 맞을까요? 현실적인 조언을 요청드립니다. 네, 근데 현실적인 조언을 먼저 드려야 되겠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말은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그게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주면 자, 이거는 이제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아이의 문제는 불안장애 가능성이 높다는 거예요. 이제 불안장애라고 하면 이제 뭐 굉장히 이게 심각한 이제 질병인 것 같지만 그 불안은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있습니다. 그리고 불안이 없으면 우리가 굉장히 위험한 처지에 놓이게 돼요. 예를 들면 건널목을 건너는데 이거 빨간불인데 뭐 무슨 일이야 있겠어? 하고 계속 건너다 보면 사고가 날 가능성이 훨씬 더 높아지겠죠. 그래서 빨간불이네 조심해야 되겠네 하는 거는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하는 불안의 어떤 반영이거든요. 그래서 어머니들이 애가 불안이 많으면 우리 애는 불안이 많어 라고 말은 하지만 그런 아이는 좀 키우기가 수월합니다. 낯선 데 가면 엄마 손을 꼭 잡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불안이 없는 아이들은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뭐 만져보고 뭐 이렇게 하기 때문에 불안 수준이 낮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좀 엄마가 몸이 피곤해요. 그래서 불안이 높은 게 뭐 나쁘다, 걱정된다, 뭐 이렇게 우리가 주관적으로 생각할 수는 있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자, 불안은 조심하게 우리가 환경에 대해서 이제 위험을 빨리 감지하고 조심하게끔 만드는 이제 순기능이 있고요. 불안은 다 누구나 있어야 됩니다. 뭐 예를 들면 내가 카드를 어른들도 그렇죠. 카드를 그릴 때 좀 많이 쓰는 것 같은데 라는 마음이 들어야 이걸 적절하게 내 수입에 맞춰서 쓰게 되겠죠. 근데 몰라 그냥 일단 쓰고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이제 카드 비용이 수입을 초과하는 결과가 오고 결과적으로 거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자, 이런 경우는 불안이 매우 낮은 경우라고 할 수 있고요. 조금 뭐 좀 지역적인 설명까지 더 드리자면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자, 우리가 공부를 하는데 몰라 시험 점수야 뭐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잘 되지 않습니다. 늘어지거든요. 근데 반대로 어떡하지 시험 못 보면 큰일이야 엄마한테 맞을 텐데 뭐 라든지 애들은 대부분 엄마한테 혼날까봐 걱정합니다. 엄마나 아빠. 그래서 너무 불안이 크면 공부가 안 돼요. 그래서 적당히 불안할 때 가장 공부가 잘 됩니다. 자, 근데 이제 불안이 언제 문제가 되냐면 이게 과도해질 때 문제가 됩니다. 뭐 예를 들면 아이를 처음에 학교에 보냈어요. 그러면은 학교에 조심해서 가야 될 텐데 이 정도로 생각하면은 괜찮은데 어떡하지? 뭐 얘가 이 길을 갈 때 갑자기 차가 튀어나오지 않나? 무슨 놀이터에 뭐 보니까 지난번에 뉴스에서 놀이터에 누가 숨어있다가 어떻게 했다는데 또 뭐 혹시 우리 애가? 뭐 이제 이런 걱정이 너무 많아지면 아이가 보통의 학교 생활을 하게끔 하는데 엄마가 지나치게 걱정을 하고 불안하고 애를 통제하게 되고 환경을 이제 제한하게 되겠죠. 그래서 뭐 어떤 감정이든지 마찬가지지만 어떤 적절한 선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이가 지금
도둑이 현관문 비번을 누르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뭐 라는 거는 아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걱정이에요. 뭐 사실 우리들도 하잖아요. 뭐 문을 택배라고 해서 문을 열어줬는데 강도는 어떡하지? 뭐 뉴스 같은 걸 많이 봤기 때문에 여자가 혼자 있을 때 문을 열어주는 거에 대해서는 우리도 불안을 느끼고 조심하게 됩니다. 혼자 사는 여자분들은 막 현관에 남자 신발도 놓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지진이 날까봐 걱정이야. 이런 거는 뭐 TV에서 지진이 나는 그런 어떤 뉴스를 보게 되면 또 많은 아이들이 일시적으로 이제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용만으로 봤을 때 이 아이의 문제가 과하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습니다. 뭐 납치될까봐 걱정이다. 아빠가 병에 걸릴까봐 걱정이다. 뭐 이런 내용들은 아이들이 흔히 할 수도 있는데 문제는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 영향을 지금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자세히 적어주시지는 않았어요. 학습이나 친구 관계에 어떤 식으로 이제 영향을 주는지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적어주실 정도라면 아이가 꽤 지금 불안 때문에 뭔가 지장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일단 소아정신과에 가서 불안에 대한 어떤 진료를 받아보고 이게 어떤 방식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그거를 좀 도움을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더 어떤 세부적인 내용을 말씀드릴게요. 어른들도 이런 문제를 가진 분이 꽤 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한번 그 불안 장애에 대해서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그 아이가 갖고 있는 이 불안의 양상은 일반화된 불안이라고 합니다. 일반화된 불안이라는 건 예를 들면 이제 공포증이라는 불안 장애도 있어요. 공포증, 사회공포증 이제 많이 흔한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특정 공포증 이제 저 같은 경우에 해당합니다. 저는 개공포증이 있어요. 그래서 개가 눈에 보이는 그 순간부터 몸이 얼어붙습니다. 그리고 가까이 다가오기 전에 도망갑니다. 저는 절대로 개를 키울 수 없는데 어렸을 때 이제 갑작스럽게 개가 달려들어서 물린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또 뭐 벌레 공포증 있는 분도 있고 여러 가지 특정 대상에 대한 어떤 공포증이 있는 분들이 있는데 그럼 저는 이제 공포증을 갖고 있는 그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긴 하지만 치료를 받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상생활에 영향을 주진 않거든요. 제가 개를 만날 수 있는 기회는 산책을 한다거나 산책을 할 때 근데 이제 대부분 저희 동네는 이제 목조를 많이 하기 때문에 일단 멀리서 저 개가 목조를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보고 안 한 것 같으면 그냥 딴 길로 돌아갑니다. 제가 이렇게 좀 약간 통제하기 어렵게 불안한 거는 이제 엘리베이터예요. 그래서 어떤 분이 개를 안고 서 있으면 그냥 먼저 가시게 합니다. 뭐 이 정도 이상은 별로 불편한 게 없기 때문에 저는 공포증에 대한 치료를 받지는 않아요. 근데 뭐 사회공포증, 대인공포증 같은 경우는 세상 어디에나 사람이 있잖아요. 교육을 해야 되고 그럴 경우에는 어마어마하게 생활에 큰 지장을 줍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꼭 치료를 받아야 되겠죠. 많은 분들이 나는 대인공포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대인공포로 치료를 받을 정도가 되려면 예를 들면 이제 학생의 경우는 내가 프레젠테이션을 못해. 이를테면은 숙제를 하는데 발표를 못해. 선생님이 앞에 나와서 문제를 풀어보라는데 못해. 이 정도. 그다음에 이제 성인의 경우는 내가 직장인인데 남들 앞에서 내 의견 표현을 못해. 이제 이런 경우는 와서 치료를 받는 경우가 흔히 있습니다. 근데 일반화된 불안장애는 그냥 이렇게 불안이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저기 떠돌아다닌다는 건 아무거나 다 불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처럼 지진 나는 뉴스를 봐서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근데 지진이 나면 어떡하지? 하는 걱정이 너무너무 커서 길을 가다가도 생각나고 산을 보면 생각나고 그 다음에 엄마 아빠가 사고가 나면 어떡하지? 이런 또 걱정이 생기면 계속 전화를 합니다. 엄마 괜찮아? 아빠 괜찮아? 엄마 아빠가 사고 안 나고 들어올까? 이제 이런 식으로
그래서 매사에 걱정이 있는데 그 걱정이 과도해서 일상생활을 지속하는 데 지장을 초래할 경우에 일반화된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이들한테 이런 문제는 굉장히 흔하게 나타나요. 기질이 좀 예민하고 걱정이 많은 아이들 중에 그 성장기에서 이런 걱정이 과하네 하는 이제 순간들이 꽤 있는데 뭐 많은 분들이 그냥 넘어가기도 하고 그런데 제가 꼭 이 아이가 도움을 받았으면 하는 이유는 바라보는 엄마보다 아이가 느끼는 고통이 훨씬 더 크다는 거예요. 굉장히 아이는 괴롭습니다. 사람들이 느끼는 감정 중에 불안만큼 고통을 주는 건 없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더 고통받지 않게 빨리 전문적인 도움을 받아보셨으면 합니다. 좀 독특한 사연인데요. 초3 아이 미안해를 자주 합니다 라는 제목입니다. 안녕하세요. 초3 딸, 초1 아들 키우는 주말부부, 시집살이 하는 워킹맘입니다. 저희 딸은 저희 어머님 말로는 대가 약한 아이에 속하는데 겁이 많고 유순하지만 또 호불호는 강합니다. 자랄 때는 순한 기질이었던 것 같아요. 다른 아이들과 처음부터 잘 어울리는 편이고요. 소심하고 눈물은 참 많아요. 하루에도 여러 번 울 때가 있고 그러면서도 참 활발하고 친구를 너무 좋아해요. 밤에 잘 때는 자기는 꿈을 꾸지 않게 해달라고 토끼 인형한테 말하고 할머니는 토끼의 말을 들어서 대답을 전달하는 의식을 매일 밤 칩니다. 미안해라는 말은 집에서 저와 할머니에게 계속 쓰는 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도 친구들한테 그러는 것 같아요. 뭔가 잘못을 지적하거나 다른 점을 말할 때, 뭔가 상황이 잘못되었다고 느낄 때 그냥 아무 때나 말끝에는 항상 미안해가 붙어요. 미안하지도 않은 표정과 말투에도 그냥 마침표처럼 따라다닙니다. 괜찮지? 라고 물어보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구누구야 뭐뭐해? 라고 말하면 할게 하고는 저의 답을 기다립니다. 정리해보면 미안해, 괜찮지, 할게요가 계속 붙네요. 저와 어머니는 안 해도 된다 그런 말은 하면 이상하다, 하지 마라 하다가 화를 내게 됩니다.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리고 친구들과 의견이 다를 때 말다툼을 하거나 할 때도 먼저 미안하다는 말을 하는 것 같아요. 반에 자기를 포함한 삼총사가 있는데 좀 강한 친구가 저희에게 자꾸 시비를 걸고 트집을 잡더니 이제는 저희에만 따돌려서 아이가 자꾸 상처를 받아요. 그중 한 명은 동조형이고요. 저희 아이는 그 애를 좋아해서 같이 놀고 싶어 하는데 그 애는 자꾸 나쁘게 지적을 해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금은 걔 말고 다른 애들과 어울리라고 설득 중이에요. 친구 사이를 너무 관여하는 게 좋지도 않을 것 같은데 선뜻 택하지를 못하겠어요. 라는 사연입니다. 네, 먼저 답을 드리면 아이가 하는 미안해, 괜찮지, 뭐뭐 할게 라는 말은 그냥 습관인 것 같습니다. 습관. 네, 좀 이해할 수 없는 습관일 수 있는데요. 네, 그냥 이런 습관이 그냥 생긴 어떤 좀 환경이 있으면 아이들은 네, 이런 말을 이렇게 습관화할 수 있습니다. 자, 만약에 엄마가 어떤 식으로 대화를 했는지 한번 돌이켜보면은 좀 이해가 될 수 있는데요. 만약에 엄마가 자, 뭐뭐 해? 알았어? 이렇게 하면은 아이가 알았어요 라고 이제 모든 대화가, 대부분의 대화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졌다고 쳐보죠. 그러면 얘는 알았어요가 습관이 됩니다. 뭐뭐 해? 그럼 알았어요. 처음에는 이렇게 시작되죠. 알았어? 그럼 대답을 안 하면 대답해. 그러면은 처음에 아이들은 그거 무슨 대답을 해야 될지 잘 모릅니다. 그러면은 알았어요 라고 해. 그러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알았어? 알았어요. 자, 이게 계속 반복되면 뭔가 지시를 할 때 아이가 그냥 습관적으로 알았어요 라는 말을 하게 돼요. 그러면은 미안해도 마찬가지일 수 있죠. 예를 들면은 근데 미안해는 너 미안해? 라고 물어보진 않아요. 근데 보통 미안해 라는 말을 습관적으로 하는 애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그 이유는 보통
엄마 미안해 라고 했을 때 엄마 감정이 풀어지는 경험을 많이 하는 애들. 엄마가 너는 왜 그래? 한 다음에 기분이 상했을 때 엄마한테 와서 미안해 라고 하면은 아니야 괜찮아 뭐 라든지 뭐 이렇게 엄마가 기분이 풀어지면 이 아이는 미안해 라는 말은 뜻은 모르겠지만 엄마가 기분 좋아지는 단어다 이렇게 학습을 하게 돼서 이 말을 이제 습관처럼 사용을 하게 된다는 거죠. 뭐 괜찮아도 그렇고 괜찮아? 엄마가 기분 나쁠 것 같으면 와서 엄마 괜찮아? 그럼 또 엄마가 엄마 괜찮아 라고 하면은 괜찮아 라는 말도 엄마가 기분이 좋아지는 말이구나. 그래서 3배 기분 좋은 말이 미안해, 괜찮아, 할게인 것 같아요. 아마 워킹맘이라고 하니까 굉장히 아이를 좀 뭐랄까 짧은 시간 안에 여러 가지를 시켜야 되고 지시를 하면 바로바로 따라야 되는 그런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 이거 왜 알았어? 뭐 안 해? 뭐 이렇게 계속 하면 이 아이는 뭔가 분위기가 다급해진다 싶으면은 그 말을 하게 되죠. 자기도 모르게. 뭔가 이렇게 기류가 심상치 않으면 엄마 미안해, 엄마 괜찮아? 엄마 할게. 자 이렇게 될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아주 자연스럽게 생기는 습관이기 때문에 아마 아이를 키울 때 아이가 자기도 의미를 모르면서 이런 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많았는지 돌이켜보면 금방 이해하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시부모님하고 같이 사시는 것 같아요. 시부모님하고 같이 살면 조금 더 오가는 말이 풍부할 수 있겠죠. 그래서 뭐 할머니한테도 쓰니까 할머니도 기분이 풀어지고 아빠도 풀어지고 할아버지도 풀어지고 그럼 얘한테는 이제 만능 스위치가 3개가 생기는 겁니다. 할머니 미안해, 아이고 뭐 괜찮아 뭐라든지 이렇게 하면은 이 아이한테는 3개의 스위치는 아무 때나 써먹을 수 있는 스위치죠. 근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 아이가 초등학교 3학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이 한 5살, 6살까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초3 때는 이런 말을 하는 게 맞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엄마가 뭐 그런 말 하지 마, 이상해, 안 해도 돼 하다가 하지 말라고 뭐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심리치료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하는 말이 우리가 갖고 있는 심리적 문제의 많은 부분이 삶의 어떤 기간에는 효과가 있었는데 더 이상 효과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반복하는 게 심리적 문제를 설명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는 5살 때 효과가 있었던 걸 지금까지 쓰는 거죠. 그러니까 더 이상 그게 효과적이지 않은데 쓰니까 엄마한테 또 거꾸로 혼이 나게 되는 겁니다. 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뭐 예를 들면 엄마가 되게 무서워, 아니면 아빠가 되게 무서워서 뭐 이렇게 부르면 벌떡 일어났어. 벌떡 일어나서 가서 대답을 하고 가는 게 그 나이에는 효과적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내가 애를 키우는데 누구야 하고 불렀는데 벌떡 안 일어나면 화가 나요. 좀 그거는 지금 내가 잘할 때 효과적이었던 거고 애를 키울 때는 효과적이지 않은데 이거를 계속 쓰고 있으면 뭔가 내가 엄마 노릇을 하는데 문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어느 시기에는 효과적이었으나 더 이상 효과적이지 않은 미안해라는 말은 사실은 알고 보면은 이 아이가 성장한 환경에 어떤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좀 찾아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돌아보니까 아이들이 부모가 하는 말을 대부분 의미도 모르고 이제 많이 받아들이는 게 있어요. 그래서 조심해야 될 게 네가 친구한테 양보해야지, 네가 동생한테 양보해야지. 자, 근데 양보는 어른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 되게 아름다운 겁니다. 뭐 형님 먼저, 아이 먼저, 뭐 이렇게 서로를 생각해주는 마음인데 아이들 입장에서는 아직은 그런 감정이 생길 때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양보는 내 걸 다른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자, 근데 주고 싶을 때도 있지만 안 주고 싶을 때가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안 주고 싶은데 주는 거는 아이 입장에서는 뺏기는 거죠. 그러니까 양보라는 단어는 아이한테 되게 괴로움, 화, 불안 이런 거를 주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제 양보를 네가 양보해야지 막 싫어하고 울면은 엄마들은 어떻게 결혼을 해요? 얘는 이기적이에요. 양보심이 없어요. 사회성이 부족한 아이로 클까봐 걱정이에요. 뭐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아이 나이에 맞지 않는 걱정을 하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 이런 거 있어요. 그 애가 뭐 학습지를 하는데 학원을 다니는데 싫어요. 하기 싫어요. 계속. 그러면 어머니가 싫으면 하지 마.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얘가 엄마 나 싫으니까 안 할래. 이렇게 얘기할 거라고 생각하지만 엄마가 싫으면 하지 마 라고 하는 그 표정에는 뭐가 있냐면 너가 싫다고 하면 엄마가 되게 실망할 거야 라는 표정이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얘는 싫다고 못합니다. 아니 엄마 할게.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은 네가 한다고 했다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싫다고 하면 2배, 3배로 혼내는 거죠. 네, 그래서 싫으면 하지 마. 근데 네가 안 한다고 하면 엄마는 너한테 실망할 거야. 이게 다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하는 말이 사실은 속에 어떤 감정을 담고 있는지를 스스로 의식하지 못하면 아이에게는 어떤 다른 괴로움의 단서가 될 수 있죠. 그 다음에 하나 더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부분이 저희 딸은 뭐 대가 약한 아이고 겁은 많고 유순한데 호불호는 강하고 순한 기질이었는데 다른 아이들과는 처음부터 잘 어울리고 뭐 되게 길게 써주셨는데 이렇게 내용이 서로 이렇게 일치하지 않는 뭐 겁이 많고 유순한데 호불호는 강하다. 뭐 애들과는 잘 어울리는데 소심하고 눈물이 참 많다. 이제 이렇게 아이를 파악하는 건 사실은 이 아이가 어떤 감정을 주로 느끼고 어떨 때 어떻게 느끼는지를 이렇게 좀 길게 관찰을 안 해보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는 어떻고 이럴 때는 이렇구나 하고 어떤 상황이나 대상이나 뭐 이런 거에 따라서 어떻게 느끼는지를 일관성 있고 지속적으로 관찰을 해야 내 아이가 어떤 아이인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이거는 울 때도 있고요, 웃을 때도 있고요, 좋아할 때도 있고요, 싫어할 때도 있어요. 뭐 이런 것처럼 들리거든요. 근데 모든 사람들은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싫어하는 것도 있고 좋아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아이를 잘 파악해 볼 필요가 있고, 친구 관계에 대한 걱정을 하셨어요. 삼총사가 있는데 좀 강한 애가 이 아이한테 시비를 걸고 한 애는 동조형이라고 이제 했는데 사실은 이런 삼각관계는 되게 흔한 겁니다. 흔하다는 거는 강한 애는 강하게 말하는데 좀 유순한 애는 그 강한 말에 의해서 기분이 상해요. 근데 강한 애는 강한 기질 때문에 계속 그렇게 말합니다. 기분이 상한 아이는 계속 기분이 상해요. 그리고 중간에 있는 애는 양쪽 편을 들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좀 가만히 있습니다. 그럼 이럴 때는 우리 애가 뭐 따돌림을 당한다거나 괴롭힘을 당한다고 이제 생각할 수 있는데, 따돌림은 의도적으로 얘를 따돌리는 거고요. 기질의 차이에서 비롯된 어떤 뭐랄까 좀 하나이가 치는 느낌? 뭐 이런 것들은 이게 문제가 되는 수준인지 좀, 왜냐면 엄마가 지금 걔하고 놀지마 딴 애랑 놀아 라고 하는데 우리 애는 걔를 좋아해요. 그러면은 걔는 우리한테 친절하게 하고 우리 애는 걔를 좋아하면 참 좋겠지만 세상 일은 그런 게 아니죠. 뭐 예를 들면 남편이 성질은 더러운데 돈은 많이 벌어. 이제 보통 뭘 원하냐면 성질만 좋았으면. 근데 그냥 그거는 바람일 뿐이지, 그냥 내가 선택한 사람은 성질은 더러운데 돈은 많이 버는 사람이죠. 근데 옆집에 엄마는 뭐라 그러냐? 난 우리 남편이 돈만 많이 벌으면 다 용서할 수 있어. 그것도 본인이 그렇게 안 살아보니까 그런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상황을 기준으로 놓고 아이가 어떻게 적응해 나가는지를 보셔야지, 이렇게 얘가 누구한테 상처받고 걔는 쎄내고 뭐 얘는 뭐 도움이 안 돼 라는 식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건 특히 아이들이 커갈 때 어머니가 이 상황을 이해하고 적절하게 도움을 주는데 이제 오히려 좀 방해가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이가 그 아이를 좋아한다는 건, 노는 걸 좋아한다는 건 순간적으로 기분은 나쁘지만 관계를 끊을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왜냐면 기분 나쁜 게 훨씬 더 크면
더 이상 안 놀 수도 있거든요. 그 다음에 그 아이가 우리 애한테 하는 게 뭔가 이렇게 폭력의 수준? 뭐 보통 뭐 폭력이라면 되겠는데 이렇게 말을 할 때 그냥 단지 기분 나쁠 정도인지, 야 너 내가 하라는 대로 해, 뭐 이런 말들은 어떤 사람이 들으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어떤 사람은 그냥 약간 기분이 나쁩니다. 그래서 이 사회적 상호작용이라는 것은 어떤 고정관념을 갖고 보면 우리가 되게 왜곡하기가 쉬워요. 예를 들면 나는 남편이 해달라는 대로 다 해줘. 그럼 어떻게, 왜 그러고 살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사실 속에 들어가 보면 되게 다를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10살쯤 된 이야기라면, 아이라면은 어머니가 좀 복잡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고요. 네, 미안해 라는 말에 대한 답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미안해, 괜찮아, 할게 라는 말을 할 때 반응을 안 보이는 게 제일 좋습니다. 이 아이가 계속 그 말을 쓰는 건 효과가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이거든요. 그 말을 하면 엄마가 거기에 대해서 뭔가 반응을 보일 때 그 아이가 그 행동을 줄이기는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엄마 미안해 라고 하면은 이 정도, 이렇게, 뭐 이렇게, 엄마 괜찮아? 대답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대답을 안 하는 것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할게, 그러면 예. 그래서 거의 내가 스위치를 눌러도 전구가 불이 안 들어오면 우리는 어느 순간 스위치를 안 눌러요. 그러니까 누르면 불이 들어오니까 누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스위치에 반응하지 않는 것, 지금으로서는 이게 제일 효과적인 방법으로 보입니다.